오지 않아 읽읍시다. 반준 육개전입니다. 반준 육개전. 지난번에 하전, 여주, 종리전 읽었고 이번에는 반준 육개전입니다. 자, 반준입니다. 반준은 자가 승명이고 무릉군 한수현 사람이다. 무릉군 한수현이다. 무릉이 여기고 한수가 여기네요. 자, 그는 약관의 나이에 송중자에게 학문을 전수받았다. 송중자는 뭐 사람 이름이랍니다. 그때 유명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30이 채 못 되었을 때 형주목 유표가 초빙에 형주에 있던 강하군의 종사로 삼았다. 자, 강하로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때 사선현의 장이 뇌물을 받는 등 포맹이 단정치 못하므로 반준이 그를 법에 따라 죽이자 온 군이 들썩였다. 사선현은 어딘지 모르겠네. 뭐 사선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하의 어디겠죠, 그죠? 그 뒤 반주는 상향현의 영이 되어 치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유비는 형주를 다스릴 때 반준을 치중종사로 삼았고 촉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남겨 형주의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치중종사는 그 관리들을 뽑는 인사 담당이랍니다. 잠깐만요. 손권은 관우를 죽이고 형주 땅을 병탄한 다음 반준을 보군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병권을 주었다. 반준 형주가 이제 오나라에 넘어간 이후로는 반준도 이제 오나라로 넘어갔던 모양이네요. 반준을 분의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상천정후로 봉했다. 손권은 제 황제로 일컬은 뒤 반준을 소부로 임명하고 유양후로 승진시켜 봉했으며 태상으로 승진시켰다. 5개의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결탁했을 때 손권은 반준에게 절을 주어 각 군대를 지휘해 토벌하도록 했다. 5개라는 게요, 무릉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가 5개입니다. 5개. 여기 5개랍니다. 자, 그는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법령을 범한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머리를 베거나 사로잡은 자는 대체로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때부터 각 이민족들은 쇠약해지고 모든 곳이 안정되었다. 전에 반주는 육손과 함께 무창에 주둔해 남은 일을 함께 관리했으며 반준이 출정 갔다 돌아온 뒤에도 전처럼 했다. 무창이면 여기죠. 그때 교사 여일이 위세 있는 정권을 마구 휘둘러 승선 고흥과 좌장군 주거 등을 질책하는 상주를 올려 모두 연금되었다. 여일은 그 오주전에도 잠깐 나오는데 한때 권신입니다. 황문시랑 사괭이 여일에게 물었다. 고공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공은 고공이겠죠. 여일이 대답했다. 상황이 좋을 수 없습니다. 사괭이 또 물었다. 만일 고공이 파면돼 물러나게 되면 누가 그를 대행하겠습니까? 여일이 대답하지 않자 사괭이 다시 물었다. 반태상이 그의 직책을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일은 한참 있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거의 맞습니다. 사괭이 말했다. 반태상은 늘 당신에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다만 길이 멀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가 고공을 대행한다면 아마 다음 날에는 곧장 당신을 치려들 것입니다. 여일은 매우 두려워 고공에 대한 일을 해결해 취소했다. 반주는 조정이 요청해 건업으로 와서 손권을 만나 힘을 다해 간언하려고 했다. 그는 건업이 이르자 태자 손등이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반주는 신하들에게 요청해 연회를 이용해 칼로 여일을 죽이고
자신이 죄를 뒤집었음으로써 나라를 위해 환란을 없애려고 했다. 여일은 은밀히 이 소식을 들어 알았으므로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반주는 손권에게 나아가 아련할 때마다 여일의 간사함과 음험함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로부터 여일의 총애는 점점 시들어졌으며 나중에는 끝내 주살되었다. 손권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책했으며 이 때문에 대신들을 꾸짖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손권전에 있다. 손권전이라 그러는데 그 5주 전입니다. 5주 전. 오지의 5주 전. 자, 저고 2년입니다. 반준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 반저가 자괴를 이었다. 반준의 딸은 건창후 솔려의 아내가 되었다. 예, 그 형주가 이제 오나라에 넘어간 뒤에도 여전히 그 병권을 보존했던 걸 보면 반준이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주 호족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형주 출신인데 이제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마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유비한테도 그렇고. 자, 이번에 6개입니다. 6개. 6개는 자가 경풍이고 오곤 오현 사람이다. 승상 육손의 동족 자수입니다. 자, 오곤 오현 사람입니다. 자, 황무초년입니다. 영흥현과 제기현의 장이 되었으며 다스린 곳마다 치적이 있었다. 육계는 건무도위로 승진해 군대를 거느렸다. 그는 비록 군대를 통솔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태현을 좋아해 그 뜻을 분석하고 논술해 이것으로 점을 쳐 증감을 얻었다. 태현이라는 건 아마 그 주역 같은 그런 책이겠죠. 자, 저고 연간에 그는 담미태수로 승진했다. 주애를 토벌할 때 목을 베고 사로잡은 공로가 있었으므로 건무교회를 승진했다. 주애라는 게 뭐죠?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이거를 의미하는 건가? 내 생각에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오봉 2년입니다. 오봉 2년 255년 영릉에서 산월의 도적 진비를 토벌할 때, 자, 영릉이라는 게 여기를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영릉입니다. 자, 그를 죽이고 크게 이겼으므로 파구독 및 편장군으로 승진했고 도향으로 봉해졌으며 전임되어 무창 우부독이 되었다. 저 영릉이 이 영릉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는 여러 장수와 함께 수춘으로 달려가 적을 무찌르고 돌아와 여러 번 승진해 탕위장군 및 수원장군이 되었다. 수춘으로 달려가 적을 무찌르고 돌아왔다. 이거는 광구검 얘기하는 건가? 수춘이 여기죠. 손유가 즉위한 뒤 정북 장군으로 임명되고 가절을 받았으며 예주목을 겸하게 되었다. 손호가 즉위한 뒤에는 진서대 장군으로 승진했고 파구도독이 되어 형주목을 겸했으며 나아가 가흥후로 봉해졌다. 손호가 진나라와 강화를 맺을 때 사자 정충이 북쪽에서 돌아와 손호에게 익양을 습격할 만하다고 설득했다. 6개의 간원이 쓴 뒤에야 손호는 행동을 멈췄다. 이에 관한 기록은 손호전에 있다. 이건 잘 모르겠네. 3, 4주 전에 있겠죠, 그죠? 자, 보정원년입니다. 6개는 좌승상으로 승진했다. 손호의 성품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를 모시고 아련할 때 모두 감히 그의 성품을 어기지 못했다. 6개는 손호를 설득하여 이렇게 말했다. 무릇 군주와 신하는 서로 알지 못할 이치가 없습니다. 만일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갈 바를 모를 것입니다. 손호는 6개에게 자신을 바라보도록 허락했다. 손호가 무창으로 도읍을 옮긴 뒤 양주 땅 백성들은 역류해 그의 생활용품을 대주하였으므로 이들은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게다가 조종 일에 많은 잘못이 있었으므로 백성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6개는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소가 기네요. 아이씨, 상소 왜 기냐? 지금 이제 잠깐만요. 수도를 뭐 무창으로 옮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건업하고 무창은 각각 몇 번씩 이제 수도가 바뀌었었습니다. 그 송권대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잠깐 옮기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무창 요 지역이죠, 그죠? 강화 지역입니다.
자, 상소입니다. 신이 듣기로 도가 있는 군주는 백성을 즐겁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도가 없는 군주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백성을 즐겁게 하는 이는 자신의 즐거움도 영원하지만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이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무릇 백성이랑 나라의 근본이므로 진실로 그들의 음식을 중시하고 그들의 목숨을 아껴야 합니다. 백성이 편안하면 군주도 편안하고 백성이 즐거우면 군주도 즐겁습니다. 요즘 들어 군주의 위세가 걸과 주 같은 행동 때문에 손상되었고, 걸주는 여러분 아시죠? 군주의 눈과 귀는 간사한 영웅들에 의해 막혀버렸으며 군주의 은혜는 소인들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재앙이 없는데 백성의 생명이 다하고 하는 일이 없는데 나라의 재물은 텅 비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공로가 없는 사람을 장려해 군주에게 황당한 허물이 있게 하고 하늘이 괴이한 현상을 낳게 했습니다. 각 왕공과 대신들이 황상에게 아참에 총애를 구하고 백성을 공공하게 여겨 풍요로움을 구하며 의롭지 못한 곳으로 군주를 인도하고 음란한 풍속으로 조정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사서로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웃나라와는 우호관계를 맺었고 사방 변방에는 일이 없으므로 마땅히 노역을 멈추고 병사를 기르며 곡식 창고를 충실하게 하는 데 힘써 하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천심을 더욱 기울게 하고 동요시켜 백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백성을 불안하게 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이 듣기로 기륭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울림이 소리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형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고 형체가 멈추면 그림자도 멈추게 되며 이러한 운수는 일정한 규약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말로 나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그 통일 진나라요. 진나라가 선화를 잃게 된 까닭은 오로지 상을 가벼이 여기고 벌을 중시하여 정치와 법령이 혼란스럽게 뒤섞이고 백성의 힘이 군주의 사치로 인해 다소 못되고 군주의 눈은 미색이 위혹되고 뜻은 재물과 보물에 오염되며 간사한 신하가 지위에 있고 현명하고 총명한 사람은 숨어 있으며 백성은 불안해하고 천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결국 둥지를 엎어 알을 깨는 우환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나라 왕조가 강성해진 까닭은 군주가 몸소 성실함과 신의를 실행하고 간언을 듣고 현인을 맞이했으며 은혜가 뗄나무를 등에 지는 자에까지 미치고 직접 은둔지사들을 초빙해 널리 받아들이고 정책을 두루 살핌으로써 나라를 세울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시대의 일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최근 한나라가 쇠미해지자 새나라가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주는 나라의 기강을 잃었고 진나라가 그들의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또 익주의 지세는 위험하고 험난하며 병사들은 대부분 정의이고 강하였으므로 문을 닫고 굳게 지키면 만대를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유씨는 주고 빼앗는 문제에서 뒤죽박죽 섞여있고 상벌의 마땅함을 잃었으며 군주는 좆대로 사치하고 백성의 힘을 긴급하지 않은 곳에서 고갈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진나라에게 토벌되고 군주와 신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분명한 증거입니다. 신은 커다란 이치에 어둡고 문장은 바른 뜻에 미치지 못하며 지혜는 얕고 열등하며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사서로의 폐하를 위해 천하를 아낄 뿐입니다. 신이 삼가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을 상주하건대 백성이 하는 일이 번잡하고 가혹하며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거대한 공정을 멈추고 수많은 노역을 줄여 정책을 너그럽게 하는데 힘쓰고 가혹한 정치를 줄이십시오. 또 무창 땅은 확실히 위험하고 빈약해 수도로 세워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기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배를 정밖에 두면 경류 속에 침몰하고 구릉지에 거르자면 산세가 험준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동요에서도 차라리 건업의 물을 마시지 무창의 물고기는 먹지 않을래요. 차라리 건업으로 돌아가 죽지 무창에 남아 살지 않을래요 라고 했습니다. 신은 익성의 변화가 생기고 익성이라는 거는 28수 중에 하나죠. 그냥 하늘의 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형혹에 괴이함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형혹은 화성이랍니다. 동요에서 말한 것은 하늘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무창에서 편안히 사는 것으로 건업에서 죽는 것과 비교했으니 하늘의 뜻을 충분히 밝힌 것이며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은 나라에 3년 동안의 준비가 없으면 나라를 일컬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1년 동안의 비축도 없으니 이것은 신하의 책임입니다. 각 공경들은 잠깐만요. 네, 각 공경들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으며 이기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목숨을 바치는 절개나 나라를 구한 계책이 없이 오직 군주에게 자그마한 이익을 바침으로써 총애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며 군주를 위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손홍이 의병을 조직한 뒤로 농업은 이미 황폐해졌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또 부세 수입이 없어져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곳에서 부역을 하게 되었고 나라에서 지출하는 식량은 나날이 들어 쌓아둔 것을 날마다 소모시켰으니 백성에게는 헤어져 흩어지게 된 원망이 있고 나라에는 근본이 무너질 조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애통해 하는 이가 없습니다. 백성은 힘이 붙이니까 자식들을 팔고 거두어가는 조세가 잦아져서 나날이 황폐함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리들은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감독하는 관리들은 백성을 아끼지 않고 위험 있는 세력을 행사하는 데만 힘쓰며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므로 더욱더 번잡하고 가혹해지기만 했습니다. 백성은 양쪽에서 고통을 받아 체력이 또다시 소모되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의롭고 미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물고기나 자라가 독사가 살고 있는 연못을 탈출하고 새와 짐승이 그물 쳐진 망을 벗어나는 것처럼 사방 백성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백성이 보존될 수 있고 선왕의 나라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오음, 다섯음은 사람들의 귀를 맑게 하지 않고 오색은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것은 정치에 이름이 없고 나란 일에 손해만 끼치는 것입니다. 옛날 선제 때는 후궁의 궁녀와 길쌈하는 노복 수가 100명이 넘지 않았지만 식량이 축적되고 재화도 넉넉했습니다. 선제께서 붕어하신 후 유주와 경제, 유주라는 것은 어린 주인이란 말인데 이거는 솔량을 의미하고요. 경제는 손휴랍니다. 손휴. 예, 솔량과 손휴가 제위에 있을 때에는 절약과 근검을 다시 사치로 바꾸어 선제의 저치를 밟지 않았습니다. 신이 사사로이 듣기로는 길쌈하는 자와 특별히 일을 맡지 않은 여자가 1000명이나 되며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 오면 나라의 재산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앉아서 나라의 식량을 먹으며 해마다 이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에 이롭지 않습니다. 원컨의 폐하께서는 그녀들이 제공한 노동을 헤아려 출가하도록 허락해서 아내가 없는 자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위로는 하늘의 마음에 순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땅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니 천하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신이 듣건대 은나라의 탕왕은 상인들 사이에서 인재를 취하고 제나라 환공은 부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얻었으며 주나라 무왕은 뗄나무를 지는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취했고 위대한 한왕조는 노복 가운데서 인재를 얻었다고 합니다. 노복은 여기서 개포랍니다. 개포 난포열전에 나오는 그 개포입니다. 자, 영명한 왕과 신성한 군주가 인재를 취할 때에는 현명함으로 하지 비천함에 구애받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공덕이 천하에 가득 차고 명성이 역사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안색을 구하고 좋아하는 복식을 취하며 구변이 좋고 영접하는데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신이 자살해 보건대 지금 내전에서 총애받는 신하들은 지위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며 직무상 알맞은 역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보좌하며 시정을 도울 수 없고 서로 무리를 만들어 결탁해 충신에 치고 현인을 가리기만 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문무관리들을 살펴서 각각 그 관직에서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고 주목이나 각제 군대를 지휘하는 자들은 변방밖에 번진이 되게 하며 공경과 상선은 인의와 교화를 확충하는 데 힘쓰게 하면서 위로는 폐하를 보조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제하며 각자 충성을 다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즐거운 낙곡이 연주될 것이며 형법은 이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의 어리석은 말에 마음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6개의 상소고요. 이 사람들 상소가 왜 이렇게 많아? 그 무렵 전상열장 하정이 아첨하며 기교 부린 말로 부름을 받아 소노의 총애를 얻었으며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육계는 면전에서 하정을 질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앞뒤로 군주를 모시며 충성하지 않아 나라의 정치를 기울이고 혼란스럽게 한 자로서 편안히 천수를 다한 자가 있음을 보았습니까? 어찌하여 오로지 아첨하고 사악한 행동만을 하여 황상의 귀를 더럽히십니까? 마땅히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정은 육계를 매우 원망해 마음속으로 그를 해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육계는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했으며 마음속의 정의가 얼굴에 나타났다. 그는 표나 상소로일 때 모두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꾸미지 않았다. 그의 충성과 간절함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다. 자, 이번에는 건형원년입니다. 6개의 병이 위독해지자 손호는 중서령 동조를 보내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도록 했다. 6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정을 임용하면 안됩니다. 그에게 바깥 일을 맡기면 괜찮지만 나라의 큰 일을 맡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희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해희는 작은 관리로서 포리의 초야에서 집을 일으켜 엄밀의 예차취를 밟으려 하지만 역시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요신, 누현, 하소, 장제, 곽탁, 서령, 등수 및 동족, 육생, 육희, 육항은 어떤 자들은 청렴결벽하며 충성하며 근면하고 어떤 자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풍부해 모두 사직의 근간이 되며 나라의 훌륭한 보좌가 됩니다. 원건대 폐하께서는 이들을 깊이 유의해 생각하시고 이 시대의 정무를 물어서 각자 충성을 다하도록 해 만일의 허물을 보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다. 그때 육계는 72살이었다. 자, 육계의 아들 육의는 처음에 황문실왕이 되었다가 지방으로 나가 부곡을 통솔 했으며 편장군으로 임명되었다. 부곡이라는 것은 여기서 육계의 옛 부하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자, 육계가 죽은 뒤에 육의는 중앙으로 들어가 태자 중서자가 되었다. 우국사 화획이 표를 올려 육의를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의는 체질이 강성하고 신체가 굳건하며 곧세고 단단하며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노숙도 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노숙은 아마 아들내미 노숙이겠죠. 자, 그가 부름을 받아 장강 아래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직접 수도로 달려 돌아와 도중에 우창을 지나면서도 일찍이 부모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온 일이 없었습니다. 무기나 군수물자에서는 일절 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과감하고 강인했으며 제산의 임에서는 절약합니다. 하구는 적의 요충지인이 마땅히 명장을 뽑아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기보다 알맞은 이가 없습니다. 자, 하구가 여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이죠. 장강의 한 중간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여기까지 읽고 내일 다시 이어서 읽는 걸로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반준 6개전 읽다가 상태가 노낭 안 좋아가지고 그냥 중간에 중지하고 잤어요. 긴 열전도 아닌데. 자, 화획이 6위를 추천하는 부분까지 읽었죠. 이게
네, 육계가 죽은 직후입니다. 자, 처음에 손호는 육계가 자주 자기 얼굴을 범하고 뜻을 어기자 늘 마음속으로 불만스러웠던 데다가 자기 얼굴을 범했다는 거는 뭐 자기를 쳐다봤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얼굴에다가 강제로 그걸 했다는 걸 아마 쳐다봤다는 거겠죠, 이제. 불만스러웠던 데다가 하정이 육계를 참언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육계는 중신이므로 법에 따라 제재하기 곤란하고 또 육항이 마침 변방 지역에서 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친척이잖아, 그죠? 이런 정황을 헤아려 용서하고 참곤 했다. 육항이 죽자 결국 육계의 집을 권한으로 내쫓았다. 육항이 그때 당시에 남군 지역을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실 진나라에 대한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공격을 막은 적도 있고 육항이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던 거고 육항이 죽자마자 이제 여기 권한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그 되게 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아니겠지만 예, 거기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보정 원년 12월에 육계가 대사마 정봉 어사대부 정고와 무이에 손호가 종묘를 아련하는 기회를 이용해 손호를 패출시키고 손휴의 아들을 옹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좌장군 유평이 병사를 인솔해 앞에서 가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은밀히 말했다. 유평은 이를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누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도모한 일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태사랑 진묘가 오랫동안 어둡고 비가 내리지 않으며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으니 앞으로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손호에게 상주했다. 손호는 매우 경계하며 두려워했다. 나는 형주와 요게 여기서 나라는 게요. 그 진술입니다. 진수 삼국지진 진수요. 자, 나는 형주와 양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육계가 손호에게 가능한 20가지를 듣고 이 일의 진위를 오군 사람들에게 널리 물었는데 대부분 육계에게 이런 표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또 그 문자를 살펴보면 유난히 솔직하고 직선적이므로 아마 손호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육계가 책장 속에 감춰두고 감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병으로 위독할 때 손호가 동조를 보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살펴 묻도록 했으므로 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일이 진짜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편에 쓰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손호를 질책한 일을 좋아하며 이런 질책은 후대의 경계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육계전의 뒷면에 베껴 나열한다. 육계가 손호를 깐 게 좋으면은 그 누구야 사마소하고 사마스 사바소 사마요미 얼마나 개새끼인지도 좀 적지 그러니. 자, 손호가 측근 조흠을 보내 육계 이전 표에 대한 답장을 구두로 전하게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행동은 반드시 선제를 존경해 따랐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당신의 간언에는 이치가 없습니다. 또 건업의 궁궐은 이롭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서궁, 요거는 서궁이라는 거는 서쪽의 궁궐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무창을 의미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건업하고 그 무창이 그 오나라의 두 개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서궁. 예, 서궁은 방이 부서져서 수도를 옮기는 일이 불가피한데 어째서 옮길 수 없다고 합니까? 육계는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신이 폐하께서 정치를 잡은 이래 상황을 사사로이 살펴보니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오성은 빛을 잃었으며 오성이라는 거는 달 잠깐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요걸 아마 오성이라 그럴걸요? 아마도 토성 뒤쪽에 있는 그 천왕성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이 안 돼요. 그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나중에서야 이제 추가된 거죠. 옛날부터도 그 토성까지 행성들의 존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자, 오성은 빛을 잃었으며 관리들은 충성하지 않고 간사한 무리들은 서로 결탁했는데 이것은 폐하께서 선제가 이루어 놓은 것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 무릇 왕된 자가 흥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며 덕으로 말미암아 닦는 것이지 어찌 궁전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폐하는 나라를 보조하는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달려가지만 육군이라는 것은 천자의 군대, 왕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육군은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되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천자를 거슬러 범했으므로 천지가 재앙을 내리며 어린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설령 폐하의 한 몸이 편안함을 얻는다고 해도 백성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으니 어찌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선제 자취를 준수하지 않는 것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신이 듣건대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현인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는 용봉을 죽였고 은나라는 이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용봉은 사람 이름인데 이지는 이제 이윤이고요. 용봉은 사람 이름인데 이제 거랑한 하나라 이제 거랑한테 이제 그러지 마라라고 간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것은 전 세상의 분명한 증거이며 오늘의 교훈입니다. 중상시 왕번은 중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사리에 통달했으며 조정에 몸을 두고 충성스럽고 솔직함으로 그는 나라의 중요한 초석이며 위대한 오나라의 용봉인 셈입니다. 그는 폐하께서는 그의 쓴 말을 노여워하고 그가 직접적으로 하는 대답을 싫어하셨으며 궁전의 당에서 죽여 머리를 베고 내다 걸고 그의 시신을 들에 드러나게 버렸습니다. 나라 안의 백성은 이 때문에 상심하고 식견 있는 자들은 슬퍼하고 애도하며 모두 오나라의 부차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부차는 그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입니다. 함녀의 아들이고 그 군사적으로는 재능이 있었지만은 정치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죠. 부차한테 패해서 죽게 되죠. 자, 선제께서는 현인을 가까이 했는데 폐하는 그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하께서 선제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신은 재상이란 나라의 기둥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둥은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 왕조에서는 소하와 조참의 보좌가 있었고 소하고 조참은 둘 다 이제 유방을 옆에서 보좌했던 보라 같은 사람이죠. 선제에게는 고공과 보즐이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상인 만욱은 재능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그때 예전에는 노예였는데 크게 승진해 조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욱에게 이미 충곤하며 그릇임이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의 미세함만을 좋아하여 큰 취지는 살피지 못하고 그에게 보필하는 신하로서의 영광을 주어 오히려 옛 신하를 넘도록 했습니다. 어질고 선량한 사람은 분개하고 지혜로운 선비는 치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선제께서 백성을 아끼는 것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고 백성 가운데 아내가 없는 자에게는 자신의 첩을 주어 아내로 삼도록 했으며 흑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단을 주고 마른 유골이 거두어지지 않았으면 취하여 묻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폐하는 이와 반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네 번째입니다. 옛날 걸과 주의 멸망은 걸과 주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하나라하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들이죠. 멸망은 요사스러운 아내로 말미암았고 유왕과 여왕의 혼란은 애첩에게 있었습니다. 선제께서는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 자신을 경계했기 때문에 주위에 음란하고 사악한 여색을 두지 않았으며 후궁에 할 일 없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궁궐에는 10,000명을 헤아리는 여자들이 있는데 비빈의 행렬 속에 들지 못했습니다. 궁궐 밖에는 아내를 얻지 못한 남자가 많고 궁궐 안에서는 여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보통 때와 다른 것도 바로 여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제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다섯 번째입니다. 선제께서는 여러가지 나란 일을 우려하고 수고하면서도 혹여 잘못이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즉위한 이래 후궁에서 희롱하며 여색에 미혹되었으므로 모든 일이 헛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하급 관리들은 서로 간사한 행동을 눈감아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제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여섯 번째인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소박한 것을 매우 숭상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은 모두 화려하지 않았고 궁궐에는 높은 누대가 없으며 물건에는 조각이나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이 충족했으므로 간사한 도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주와 근으로부터 재산을 징수해 백성의 재산과 힘을 고갈시키고 토지를 검정이나 황색으로 덮고 궁궐은 자주색이 되게 했습니다. 사치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일곱 번째입니다. 선제께서는 바깥으로는 고공, 육손, 주치, 장수에게 의지하고 안으로는 호종과 설종을 신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 있게 일어나고 나라는 맑고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신하들은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궁궐 안에 있는 관리들은 적합한 임무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성과 조보는 제주와 식견이 얕은 작은 관리로 선제께서는 그들을 버렸는데 폐하께서는 총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제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여덟 번째입니다.
아니 뭐 기나요 이렇게. 선제께서는 여러 신하와 연회를 열 때마다 주량을 제한해 신하들이 종일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송권이 그 누구지 우번을 찔러 죽일 뻔했던 이야기는 저번에 읽었죠, 그죠? 예. 관리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시선을 공경하도록 구속해 술을 다 마시지 않고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무릇 술은 예절을 이루는 것으로 양이 지나치면 덕행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은 상신의 기나긴 밤 연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상신이라는 것은 은나라의 주왕을 의미합니다. 주왕의 이름이 아마 상신일걸요. 자, 이것이 선제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9번째입니다. 옛날 한나라 환제와 영제는 환관을 신임하고 가까이 하여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지금 고통, 첨념, 양도는 환관의 소인배인데 폐하께서는 상을 내려 존귀한 자귀에 오르게 했으며 군대 권력을 주었습니다. 환제하고 영제가 그 환관과 이제 외척을 신임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대명사거든요. 그게 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삼국시대 직전에 이제 한나라 황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일 장강가에서 어려움이 생겨 봉화가 서로 일어난다면 양도 등의 무공으로는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10번째입니다. 현재 궁녀들은 대다수가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있는데도 환관들은 또 주나 군으로 달려가 민간의 여자들을 명부에 등록하며 돈이 있는 자는 뇌물을 받고 피하게 하고 돈이 없는 자는 궁궐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길에서 원망하고 외치고 어머니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생이별을 합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선제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또한 가광들과 태자들을 길렀는데 만일 유모를 얻게 되면 유모의 남편에게는 부역을 면제해주고 돈과 재물을 내리고 물자와 식량을 대주었으며 때때로 유모를 집으로 돌려보내 그의 어린 자식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지 않아 부부가 생이별을 하고 지아비는 여전히 노역에 복무하며 아들은 뒤를 따라 죽어가고 있어 집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선제께서 탄식하기를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여기며 옷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지 않아 농업과 양잠이 한꺼번에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13번째인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인재를 선발할 때 신분이 낮고 천함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에서 그들을 임용해 일로 평가했습니다. 추천하는 자는 거짓을 하지 않고 추천받는 자도 망령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지 않아 실속이 없고 겉만 번드르르한 자가 등용되고 궁당을 만든 자들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선제께서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다른 부역을 주지 않았고 그들이 봄이면 경작하고 가을이 되면 벼를 수확할 줄 알게 하였으며 장강 해안가에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죽을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쟁터의 병사들은 온갖 노역을 해야 하고 공급받는 식량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것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상을 줄 때는 공로를 고려하고 벌을 내릴 때는 사악함을 금지하므로 상벌이 마땅하지 않으면 병사 백성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장강가의 장사들은 죽어도 애도 받지 못하고 노고에도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16번째인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관리는 벌써 복잡한데 게다가 궁궐 안에 사제를 두어 그 속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백성 한 명의 관리가 10명이나 되니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옛날 경제 때 경제라는 것은 한나라 경제를 의미하겠죠. 예, 한나라 초기 황제입니다. 교지가 반란 일으킨 것은 실제로 이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이는 경제의 잘못을 따른 것으로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17번째인 것입니다. 무릇 교사라는 거는 관부의 문서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감찰하는 관리랍니다. 예, 교사는 관리와 백성의 원수입니다. 감찰관이니까요. 선제 말년에 비록 선제라는 게 그 송권이겠죠. 여기서 다시도 선제 말년에 비록 여일과 전흠이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모두 주살되었고 선제께서는 이들을 신임했던 일을 백성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 또 교조를 세워 감찰 관리들의 일처리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18번째인 것입니다. 교조라는 게 또 관청 이름인데요.
감찰관이랍니다. 감찰관. 자, 선제 때 관직에 있는 자는 모두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은 다음에야 공적을 살펴 승진이나 강등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주와 현의 관리 가운데 어떤 이는 관직이 있은 지 며칠 안 되어 곧바로 불려가 승진에 전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임자를 맞이하고 옛 관리를 전송하기 위해 길에는 사람들이 분분하며 재산을 낭비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이것이 선제의 자취를 준수하지 않은 19번째 것입니다. 선제께서 판결을 보고 상주문을 상세히 살필 때는 언제나 유심히 보고 세세히 연구했기 때문에 감옥에 억울한 죄인이 없고 사형당하는 자도 납득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서로 반대입니다. 이것은 선제의 자취를 따르지 않은 20번째인 것입니다. 만일 신의 말에서 취할 만한 것이 있다면 맹부에 넣어두십시오. 만일 이 말이 허망하다면 신의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폐하께서는 신의 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육의가 보낸 건가요? 육의가 보낸 건가요? 6개네요. 6개 그죠? 6개가 살아있을 때 보낸 건가 보네. 자, 유는 자가 경종이고 6개의 동생이다. 그는 처음에 어사 및 상서선조랑이 되었으며 태자 손화가 그의 명성을 듣고 남다른 예절로 대우했다. 마침 전기와 양축 등이 노왕 손패에게부터 아부하고 손화 분쟁이 생겨 은밀히 서로 모함하게 되자 유규는 여기에 연루돼 옥에 갇혔다. 가혹한 형구를 모두 사용했지만 그는 끝까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유규는 나중에 형량 독군 도위가 되었다. 저고 11년입니다. 교지나 구진의 이민족 도적들이 여기를 의미하죠. 요지역입니다. 요지역. 교지나 구진의 이민족 도적들이 성읍을 쳐서 점령했고 교주의 소동이 일어났다. 유균을 교주 자사 및 안남 도위로 삼았다. 유균은 남쪽 경계로 들어가 은혜와 신의로 이를 일깨우고 불러 받아들인 일에 힘을 다해 고량의 우두머리, 황오 등의 무리 3천여 호가 모두 나와 투항했다. 군대를 이끌고 남하에 더욱더 지극한 정성을 펴고 재물과 배임물을 보냈다. 도적이 우두머리 100여 명, 백성 5만여 호는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으므로 지배를 받지 못했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어져서 교주 지역은 말까지고 안정되었다. 유규는 안남 장군을 더하게 되었다. 또 창호와 걸릉의 도적들을 토벌하러 가서 무찔러 앞뒤로 항복한 자들 중에서 8천여 명을 병사로 삼아 군사상의 필요를 채웠다. 창호는 여기죠. 이 지역에서 유균이 이제 군사적인 공을 세웠다. 그런 얘기네. 자, 영안 원년입니다. 258년 유균은 부름을 받아 서릉독이 되었고, 자, 서릉으로 왔습니다. 서릉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릉입니다. 이릉. 옛날에 이릉. 서릉독이 되었고 도정호로 몽해졌으며 뒤에 전임되어 호림에 있게 되었다. 호림 어딘지 모르겠다. 자, 중서승 화획이 표를 여 유균을 천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균은 천부적인 자질이 총명하고 재능은 모든 일에 통하며 품행이 깨끗하고 전에 선조 직책을 지내면서 선조랑인가 그거 했었죠, 그죠? 남긴 사적은 후세 모범으로 기록할 만합니다. 교주로 돌아와 있으면서 조정의 은전을 베풀어 떠도는 백성이 그에게 돌아와 의탁하게 되어 바다 구석이 정숙해졌습니다. 창호와 남해에는 해마다 장기의 독해가 있습니다. 장기라는 거는 그 남쪽 지방의 땅에서 나온다는 독인데 뭐 일종의 풍토병 같은 거겠죠. 왜 우리 그 추운데 살다가 더운데 가서 살면은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지 뭐. 더위 먹었다 뭐 그런 거겠죠. 자, 폭풍이 불면 나무가 부러지고 모래가 날리며 돌이 뒹굽니다. 장기는 안개처럼 조밀해 날아가던 새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유균이 교주에 온 뒤부터 폭풍과 장기가 끊어져 상인들이 평안하게 오가고 백성들에게는 역병이 없어졌으며 농가에는 풍부한 수확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주의 관소는 바다에 임해 있어 바닷물이 흘러 들어올 때는 염해를 입었는데 염해는 소금 때문에 입는 그런 거겠죠. 바닷물 때문에. 유균은 또 물을 저장해 백성에게 맛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은혜로운 바람이 대지를 두루 뒤덮고 인간과 신령을 감화시키며 결국에는 황상의 위세 의지에 유린된 백성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가 조서를 받고 임주로 떠날 때
백성은 그의 은혜에 감격해 옛 땅에 연연해 하는 마음을 잊고 노인을 등에 업고 어린아이를 붙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자처럼 따랐으며 사람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이가 없었고 호위를 맡은 병사들을 호위를 맡은 병사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이 무리를 모은 이래로 모두 위세로 상대방을 협박했지 육균처럼 은혜와 신혜로 단결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육균이 교주에서 명을 받은 지 10여 년이 되었고 빈객들에게는 남다른 풍속이 있으며 진귀한 보석이 생산되었는데 그의 집에서는 화장하여 꾸민 처첩이 없고 실내에는 문이 있는 거북이나 무소뿔이나 쌍화 같은 진귀한 물건도 없습니다. 무소뿔이라는 건요, 무소에 달려있는 그 장식품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게 그림자에도 달려있잖아, 그죠? 지금 신하들과 비교하면 진실로 많이 얻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땅히 그를 수도에 두어 망실을 보좌해 당과 우시대처럼 당우시대라는 거는 그겁니다. 우임금 시대, 순임금 시대, 우순 시대. 아무튼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당이나 우처럼 편안한 송가를 바치도록 하십시오. 장강 해안가의 임무는 가벼워 그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며 호림독에서는 임무를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그를 불러 경도로 돌아오게 해서 고급 권직으로 임용해 총애한다면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모든 공적이 활발히 흥성할 것입니다. 화에게 상소는요, 뭐 말은 긴데 결국에는 이제 유규는 좋은 인재니까 다른 지역에 배치하지 말고 수도로 불러들여서 쓰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균이 죽자 아들 육식이 자기를 이었으며 시상독과 양부장군이 되었다. 시상은 여기죠. 여기. 요 왼쪽이 무창입니다. 천책 원년입니다. 천책. 육식은 사촌형 육의와 함께 권한으로 쫓겨갔다. 요 육항 죽은 뒤에 쫓겨난 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육식은 권업으로 다시 불러 들어왔으며 천기 2년입니다. 장군의 권업이 여기죠. 장군의 직무와 후자귀가 회복되었다. 뭐 그 이후에는 안 써져 있네. 자, 여기 천기 2년 278년이니까 그 뒤에 아마 오나라가 많겠지. 자, 평화에 말한다. 반주는 공정하고 청렴하며 과단성이 있었다. 육계는 충성스럽고 호방하며 절박하고 솔직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절개가 빛났으며 대장부의 기백이 있었다. 유규는 자기 몸을 청결히 하며 이를 이루었고 남쪽 땅에서 명성이 빛났으므로 훌륭한 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이라는 것은 무슨 주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방관을 의미합니다. 지방관. 군대를 통솔하는 지방관을 목이라고 그러죠. 자사는 군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반준 육계전이구나. 반준 육계전이고 요 다음 열전은 시의 호종전입니다. 시의 호종전. 요것도 그렇게 길진 않네요. 길진 않는데 뭐 지금 읽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반준이나 육계나 뭐 평하자면은 반준이나 육계는 둘 다 이제 강직하게 그 왕에게 간언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고, 뭐 결국에는 뭐 근데 또 특이하게 이 두 사람은 또 최후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또 그런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뜻을 많이 고집해서 세우는 사람들은 허리가 잘려 죽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은 또 참조를 다 누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